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강론 문제 풀어보신 거 맞죠? 네, 강론 문제 풀어보셨고 복수 정답도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그냥 바로 문제 읽고 답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92페이지가 되겠고요. 예, 그러면은 92페이지 피시고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행정조직상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제 맞습니까?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판례는 내부 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밑줄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거기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는데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현명주의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는 뜻이겠네요. 맞죠? 그래서 현명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별다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다 당연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권한이 없는 자가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겠고요. 그다음에 예컨대 그냥 대리관계에서 그냥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피대리청이 피고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3번 협의의 법정 대리에다가 밑줄 그시면 되시겠고요. 협의의 법정 대리란 법정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자가 대리를 지정함으로써 비로소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조직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협의의 대리랑 하나는 지정 대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대리는 어떠한 특정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리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협의의 대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지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실이 발생하면은 특정한 자가 대리할 자를 정해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정대리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 케이스를 살펴보면은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라고 하는 말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거 지정대리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협의의 법정 대리는 아니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4번 임의의 수권 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가 있고 권한 전부에 대한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대리를 시키고 있는 임의 대리를 시키고 있는데 전부를 위임시키겠다, 전부를 대리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2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행정주체는 공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노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에 관할 구역 안에, 구는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에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그냥 법조문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이런 것들을 패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패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이 주민들의 기본권과 밀접한 사안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막 합치거나 나눠지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나중에 보실 때 21페이지, 강론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컨대 국방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구역 변경,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예컨대 이 동네에서 동작구에서 뭔가 주요 국방시설을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작구에 있는 주민들 의견 들어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실시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협의 동의 아니라는 것도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3번 문제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에 공무원 고충심사의 결정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셨을 때 각종 고충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고충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그냥 상담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처분성 같은 거 인정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요거는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2번, 공무원법상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에다가도 밑줄 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교과서 보실 분들은 4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서 징계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시겠고요. 3번,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소속 장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렴 의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청렴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깨끗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막 돈 같은 거 받고 이러면 말도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번,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 집행뿐만이 아니라 밑줄 그어볼게요. 직무 집행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공무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 순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꼭 직무를 수행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위반이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고요. 그래서 품위 유지 의무라고 하는 거 역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반드시 해보세요. 그리고 공무원의 의무가 뭐가 있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4번부터 6번까지는요. 경찰에 대한 내용이니까 넘기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4번부터 6번까지는 넘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 일반적인 시민 생활에 있어서 곡물인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 그래서 일반 사용이라고 불린다는 거 알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만 하는 사람은 용도 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들이 누리는 이익 자체가 기본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은 없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자연곡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 토지로 변경되는 경우 공용 폐지가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사표시,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근데 묵시적인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이용 안 되고 있는 거. 이거 묵시적 폐지로 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판매하는 것은 무효 아니겠습니까? 무효인 행위를 보면서 아 이게 묵시적 폐지가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제가 각주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3번 곡물의 허가 사용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원 같은 거 이용할 때 무조건 뭐 이렇게 허가받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징수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참고사항이니까 체크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4번 적법한 개발 행위로 인한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 사용의 제한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게 우리 총론에서 나왔었던 백사장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들이 항상 배를 타러 가기 전에 백사장 같은 거 이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백사장 이용하는 것은 일반 사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설사 내가 이익이 침해당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침해 이익은 특별한 손실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나중에 총론 2권 660페이지 보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이 판례 워딩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8번 문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8번 다음은 국유재산법에 대한 판례의 내용이다.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국유하천 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공공용이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는 물건이란 뜻이겠죠. 쓰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맞습니까? 그래서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공용개시 행위가 없더라도 공물이 되고 즉 행정재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 법령에 의한 공용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일반 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공용 폐지는 제가 필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용 폐지 의사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은 없지만 할 필요는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용 폐지 의사가 없는 이상은 당연히 잡종재산, 일반 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가 없으며 농로나 국어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행정재산이 된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공용폐지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거.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이 없겠지만요. 그다음에 9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9번 환경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권할 때도 설명드렸었던 내용이긴 하겠지만 환경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공권이 성립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 내용은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론에서 69페이지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반드시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전 배려의 원칙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어떠한 특정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아니겠습니까? 이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뭔가 환경에 어떤 침해를 줄지 이런 거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 배려 원칙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3번 비권력적 수단도 환경행정의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행정지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 행정작용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비공식적 행정작용 설명드리면서 환경법 영역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예컨대 어떤 공장에서 매연 같은 거 막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를 직접적인 공식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행정행위라든가 이렇게 압박적인 수단을 통해서 강요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냥 따로 찾아가가지고 너 적당히 해라. 지금 너한테 규제하기 직전인데 네가 평상시에 공익적인 목적 띄는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 규제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이 이상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그냥 미리 가서 얘기하는 거. 비공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따를지 말지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이겠죠. 따르면은 잘 해결되고 안 따르면은 행정명령 떨어지면 되는 거겠고요.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인 거, 비권력적인 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환경행정의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시겠고요. 4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에 의한 증거의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힘듭니다. 왜? 처분권주의가 법정에서는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당사자한테 처리 과정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따로 막 직권조사 같은 거 하지 않겠지만 보충적으로 여러분들 현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권조사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법정이 아니죠. 법정이 아니니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4번. 대법원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상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당해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 여러분들 환경영향평가 안 거치고 처분하면은 그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사유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근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거쳤는데 조금 부실하게 거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사업자 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환경영향평가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수치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환경은 되게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고 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약간 부실한 것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체적인 뭔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위법하다라고 끌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0번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환경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환경 기준은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요. 예컨대 아왕산가스에 대한 규정이 딱 있을 때 법에서 조례로 조금 더 압박해서 강화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번. 환경 기준은 환경 영향 평가에 있어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환경 기준은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 할 때 있어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왕산가스가 0.02 ppm이 이하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요거 설치하게 되는 순간 그거 넘게 된다, 안 넘게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나중에 70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공부하실 때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지방자치단체는 밑줄 그어볼게요.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로 지방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 기준보다 엄격한 별도의 지역 환경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엄격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엄격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약간 자기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 기준을 이제 변경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번. 환경 기준은 환경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 환경 매체별로 작성된 통합된 기준을 의미한다. 뭐 알고 있으신 내용이겠고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11번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의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말 나와 있는데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한테 해주는 거 맞습니까? 이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는 이 노량진 땅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설정하는 권리가 따로 생긴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특허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확인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다가 아니라 특허로 보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맞는 워딩이 된다는 뜻이겠고요. 2번.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인정 고시가 있다는 말은 이제 노량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온 동네 막내 다 알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노량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제 곧 여기에서 수용 보상을 해준다더라라고 해서 노량진의 땅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보상해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용 살펴보시면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에, 다시 말해서 땅을 사서 소유권 같은 것을 취득한 자에게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 주어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사업시행자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인정의 효과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까지 인정되는 거예요. 그건 된 날이니까 그 다음 날에는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4번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협의는 사법상의 계약의 성격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5번 보시면은 재결. 재결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피수용자는 즉 수용을 당하는 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여러분 형성적 행정행위에다가 밑줄 그으시고요. 형성적 행정행위 3가지 있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특, 대, 인. 특허, 대리, 인가. 맞죠? 그 중에서 이 재결은 공법상 대리 맞습니까? 공법상 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재결이 수용 재결이 아니라 이의 재결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하나인 확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결이 수용 재결을 가리키는 건지 이의 재결을 가리키는 건지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문제 읽어보면은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 재결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2번 다음 중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현금 회계의 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기억이랑 미음이랑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총계 예산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회계 장부에 수입과 세입과 세출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총계 예산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로 막 세입과 세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총계 예산주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입과 세출만 나머지 있는 금액만 들어가는 것을 순계 예산주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치만 우리 행정법에서는 총계 예산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기본서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3번 조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그래서 누가 과세를 하냐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하면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은 지방세라고 불린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2번 직접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이런 것은 간접세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납세 의무자와 사실상 내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간접세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 우리 10%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워낙 이 물건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국가에서 얘가 부가가치와 관련된 물건을 판매했는지 판매했지 않았는지를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10% 올려가지고 받는 것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낸 걸로 이제 퉁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부담자가 다른 개념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3번. 예, 그렇게 이야기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고 특별 목적에다가 체크하시고 특별 목적을 충당하기 위한 것을 목적세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뭐 교육세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세금 부과하는 것을 교육세라고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4번.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및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밑줄 그어볼게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되시겠고요. 이런 것들 제가 바지사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자한테 세금 거두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동그라미 1번이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뭐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서 책 찾아보시면서 개념 정리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15번. 과세 관련 법률 관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본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일정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 과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일이라고 하는 숫자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과세 예고 청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과세 처분하면은 그 본과세 처분은 무효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가 없다. 이거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일단 요거 제가 조금 그때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표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맞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충 맞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거에 좀 국한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부과받게 되면은 소송 제기할 때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고 요거 거친 다음에 이제는 항고소송 같은 거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제기한 다음에 이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되는 사항이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거치고 소송 제기하면은 되는 것이지 뭐 3가지 다 거치거나 2개 중복해서 거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거치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심사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국세나 지방세를 국세를 받고서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냐면은 국세청장한테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를 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장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상관이 없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냐면은 국세 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뜻이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심사청구 거치고 얘한테 거친 다음에 바로 소송 제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청구라고 하는 게 있죠. 심판청구. 심판청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심판은 누구한테 거치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국세, 지방세 청장한테 부과하면 되고요. 혹은 뭐 이걸 부과한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지방세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지방세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국세 기본법에서도 죄송합니다. 지방세 청장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조세심판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장한테 하면 되는 건데 조세심판원장한테 하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국세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구나 라고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심사청구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심사청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은 감사원장한테 하는 거예요. 감사원한테 하는 거죠. 감사원한테 청구하게 되는데 이 감사원한테 청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겠네. 그래서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거친 다음에 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되는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의신청은 어느 법에서 규정되어 있냐면은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세 기본법과 그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기 전에 이의신청 한번 먼저 거쳐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의신청 거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거치고 그다음에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 거치고 소송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거치고 행정심판 제기한 다음에 소송 제기해도 되고요. 나는 이거 안 거치고 그냥 행정심판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할래. 이래도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거 임의적 절차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안 거쳐도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지막 요약을 하게 되면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국세나 지방세 할 때 요구가 되고 있는데 국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세 가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거치면 된다. 그래서 심사청구,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심사청구는 국세와 관련된 사안에서만 가능하고 지방세는 해당 안 돼요. 왜? 국세청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심판청구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조세심판원장한테 하는 것이고 당연히 조세심판원장이니까 조세는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심사청구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한테 하는 것인데 당연히 감사원이니까 여기랑은 상관없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거치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만약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요거 나와 있는 거 두 가지 중에서 나는 이의신청 먼저 한번 거쳐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의신청 거치고 제기한 다음에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요건 안 거쳐도 되는 것이고 요거 거쳤다고 해서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3번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도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된다. 아니죠.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은 틀린 지문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방세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임의적 절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게 맞아요. 근데 심판청구는 임의적 절차가 아니라 이제는 필요적 전치로 바뀌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당시 2009년도에 출제되었을 당시에는 이게 임의적 절차였었기 때문에 안 거치고 소송 제기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젠 지방세 부과받았을 때에도 아시겠지만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여러분은 정리하시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는 3번과 4번이 되는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16번 이제는 작년에 봤었던 군무원 시험 문제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 뭐 9급은 뭐 이렇게 몇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는 그 총론과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었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5문제가 강론으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16번부터 문제 조금만 풀어볼게요. 16번.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 현역 구민만을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 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군무원을 제외하고 있는 데다가 밑줄 치시면 되시겠고요. 군무원이 하는 일과 그다음에 현역 군인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겠죠? 현역 군인이 약간 전투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무만을 거기에 현역 군인한테만 맡길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군무원 제외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 권한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 예전에 해설을 해드리기는 했었었는데 처분 권한의 유무는 대상적격일까 대상적격이 아닐까? 대상적격이 아니죠. 즉 대상적격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처분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것이지 처분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안심리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심리를 해보니까 처분 권한이 없네. 처분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처분을 행사하면은 그 처분은 위법한 거 맞습니까? 반면에 처분 권한이 있네.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처분 행사한 것은 적법한 거 맞습니까? 결국 위법적법의 문제를 판단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 사항인 것이지 소송 요건 파트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즉 소송 요건이었으면은 직권 조사를 해야겠지만 본안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그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해서 적법성은 그 피고, 위법성은 원고가 입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처분 권한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왜 소송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살펴보시면은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해진 때에는 위임청은 권한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리고 법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위임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4번.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관리 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다가 밑줄 치시면은 기관 위임됐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임되게 되면은 국가도 책임지고 기관 위임 사무의 장이 속해 있는 지자체도 책임진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어쨌든 국가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국가는 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보존상의 설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17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7번. 병역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번에 현역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인 현역 입영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거기에다가 밑줄 치실게요. 그래서 현역 입영 통지의 수령을 거부하고 거기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역 입영 통지 수령을 거부해가지고 적법하게 송달이 안 되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적법하게 송달 안 되었기 때문에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영 기피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요거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유죄는 인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입영 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해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 통지서 수령 거부에 대한 처벌만이 인정될 뿐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2번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인 현역 입영 통지는 세 번째 줄이에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현역 이병서의 송달은 필요하다. 밑줄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청이 너는 처분 내용을 미리 알고 있구나. 송달 안 할게. 너는 모르는구나. 송달할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물어보는 수도 없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해줘야 된다. 통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밑줄 그어볼게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고요. 이거 자진 입대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소외이익 인정되는 사안 맞습니까? 자진 입대 같은 경우는 소외이익이 안 됐었지만 요거는 인정되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4번 병역법상 밑줄 그을게요. 교충역 편입 처분 거기에다가 밑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둘 사이에 하자 쓴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표를 통해서 알고 있으신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불가쟁력이 생긴 보충역 편입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즉 선행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가 있다.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가 있다. 안 되겠다는 뜻이겠죠. 왜? 하자 승계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18번 다음 중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번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거래 상대방이나 전전 취득은 그냥 다음 이렇게 취득했다는 뜻인 거예요. 자가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그 원인자는 방사능 오염 밑줄 사실을 모르고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는 건데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과실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고의과실 같은 거 안 따진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원인자의 고의과실 안 따지니까 모르고 유통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맨 마지막에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의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겠고요. 2번 토양은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화시켜가지고 우리가 계속 후세대를 위해서 물려줘야 할 유산인 것이지 토양을 폐기시킨다는 표현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이 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설사 오염이라 하여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나아가 오염 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3번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이거 예비 결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비 결정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예비 결정도 처분성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처분서에 불확정 개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정 개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하게 기재에다가도 역시 밑줄 그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 절차에서 행정청은 그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이냐 나중에 총론 1권에 나와 있는 394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반드시 찾아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게 어떤 사안이었냐면은 이런 사안이었었죠. 그래서 행정청한테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이 예비 결정해달라고 한 폐기물 처리 사업 적정 통보에 대한 신청을 한 사안인 거예요. 신청했는데 얘가 거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나왔는데 이거 신청했을 때 요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건 같은 건 있었는데 이 요건, 근데 뭐 동그라미, 세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동그라미가 불확정 개념으로 서술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할 때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너는 그냥 동그라미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한 것이지 뭔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었던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법원에다가 지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제 법원에서 심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얘가 불확정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한 처분은 아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얘가 제기를 한 만큼 일단 피고로서는 불확정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한테 이야기는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불확정 개념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례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허가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였다면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 절차에서 행정청은 그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절차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4번 살펴보시면은 불법행위, 거기서 좀 끊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불법행위를 누가 했다는 뜻이냐면은 위법한 직무집행, 즉 국무원이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끊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영업을 중단할 필요가 없었는데 영업을 중단하게 된 사안이 발생을 했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즉 영업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위법한 공무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영업을 중단한 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에다가 체크하시고요. 순이익이 영업이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와 별도로 중단과 상관없이 밑줄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비용, 임대료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네요. 이런 것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손해배상의 범위 넓게 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서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나중에 교과서 6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622페이지 각주에 나와 있거든요. 공부하실 분들은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19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이야기하는데, 1번. 행정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2번.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재위임할 때 기본적으로 규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3번. 수임 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밑줄이요. 함목적적 정책적 고려도 포함된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함목적정에서 벗어난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부당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4번. 정결규정의 위반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행정규칙 위반이라고 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총론책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783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기도, 783에 나와 있던 내용이기도 해요. 나중에 공부하실 분들이 총론 그 각주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살펴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장한테 서울시장이 동작구청장한테 내부 위임을 했어요. 내부 위임을 뭐 전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위임을 해주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동작구청장이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처분을 하는데 뭘 하게 되냐면은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은 피고가 서울시장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결을 받았을 때 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규칙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규칙에 나와 있었고 동작구청장이 행사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행정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동작구청장이 권한을 얘의 이름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 밑에 있었던 예컨대 과장, 과장이겠죠. 과장이 처분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결 규정은 동작구청장이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전결 규정을 위반해서 과장이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피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여전히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전결 규정을 위반한 게 좀 문제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은 미법하다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피고를 설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있었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결 규정에 위반해서 과장이 행사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 보시면은 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즉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원래의 전결권자 동작구청장이 아닌 보조기관, 세무서장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청이 서울시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행한 행정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다.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20번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었었어요. 일단은 20번 문제 보시면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번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 종사자의 정년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시겠고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것은 침익적인 조례안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몇 살까지만 일해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침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침익적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침익적인 조례안은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첫 번째 줄 처음에 위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임 없이 침익적인 조례는 무효이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포괄적 위임만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죠? 2번. 위임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그의 위법, 부당성만이 사유가 되나 자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그의 위법성만이 사유가 된다. 이거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상위 기관에서, 감독 기관에서 감독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임 사무가 있죠. 위임 사무가 있고 한 가지는 자치 사무가 있습니다. 자치 사무를 통제할 때에는요. 미법한 경우에만 통제가 가능하고요. 위임 사무를 통제할 때에는 미법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자치 사무는 자기들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는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은 위임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시정명령 등의 경우에는 그의 위법성, 부당성 사유가 되나 자치 사무에 대한 경우에는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명령의 경우에 위법성만이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3번.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밑줄 그어볼게요.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우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포괄적 위임으로도 가능하고요. 4번은 말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게 되면은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그다음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법령에 위반되거나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위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 공익을 현저히 해안되고 판단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이라고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1에 해당하거나 2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주무부 장관은 시도에 대해, 이 시도가 아시다시피 광역지방자치단체 의미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서울시라든가 뭐 경기도, 뭐 충청도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무부 장관이 시도에 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는 동시에에다가 밑줄 좀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그 의결에 대한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29페이지를 같이 좀 읽어봐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9페이지를 읽어봐 주시면은 감사드리겠는데요. 29페이지 살펴보시게 되면은 맨 밑에 H를 보시게 되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107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요. 지방자치법 172조 보이십니까?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1항을 보게 되면은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2라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경우에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의를 요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항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을 했잖아요. 재의결된 사항이 밑줄 그시면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거기다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맞습니까? 1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죠. 그래서 1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은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소를 지시를 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항을 보시게 되면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작동하는 방법 이야기하고 있고요. 4항을 보시게 되면은 법령의 위반 1회인 경우에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게 되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은 주무부 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동시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동시가 아니라 1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동시가 아니라 1인 경우에만 시도지사에게 그 의결에 대한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1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2인 경우는 빠져 있잖아요. 맞습니까? 완전히 말장난치고 있고 도저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틀리라고 낸 문제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이제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이었으면은 그나마 이제 2번이나 4번 중에서 아마 찍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이제 범위를 줄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1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이야기하는데 1번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이임 사무에다가 체크하시고 조례로 위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끝에 원칙적으로 자치조례 입법사항의 제정 범위에 해당한다. 아니라는 거 체크하면 되겠고요. 2번 지자체는 법인으로 한다. 맞습니까? 우리 아까 살펴봤던 내용과 똑같죠. 그 다음에 3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 법률 우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 맞습니까? 이상 아니라 이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말장난 같은 거 넘어가시면 안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2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2번도 문제상엔 체크가 안 돼 있지만 7급에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2번 토지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2번, 3번, 4번 먼저 보고서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밑줄 개별 토지 가액의
특정, 개별 토지 공시지가, 개별지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분성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보아야 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3번 밑줄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에 있어서 허가까지 밑줄 치시면 되는데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토지거래할 때는 인가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허가는 말 그대로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인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계약 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틀린 워딩이 되는구나. 일반적인 허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의 지정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여기에서 토지 거래할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처분인 거 맞습니까? 처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끝에 원칙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는 1번이 된다는 뜻인데 3번이 된다고 1번이 이제 맞는 질문이 된다는 뜻인데 1번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달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그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수용보상금 결정, 다른 말로는 수용재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요걸 근거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각종 세금이라든가 부담금 같은 것들이 이걸 근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두 처분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일반 처분이라고 한다고도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얘네 둘가에는 하자가 승계가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원래는 안 되지만 수인난도를 넘는 것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 번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야기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이의 신청을 밟지 아니한 채 이 말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표준지에 대한 밑줄 그을게요. 조세 부과 처분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얘랑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얘랑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얘랑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즉 이 판례가 어떤 사안이었었냐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었는데 요게 부과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게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거 애초에 연관성이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실수를 한 거죠. 변호사가 얘랑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나 이거 몰랐었다라고 해가지고 소송 제기해가지고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얘랑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거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끝에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과세 처분에서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23번 볼게요.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게 되면은 1번 자유사용에 놓이는 공물은 사후에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며 국공립학교 운동장의 사용 거기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일반인의 자유의 사용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허가받아야 되죠. 제가 그 조기축구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기축구에서 학교 운동장 사용할 때 막 자기들끼리 볼 차로 그냥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미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다라고 하는 허가받고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2번, 도로의 특별 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 사용과 병종 가능한 경우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3번, 곡물 사용권은 적극적으로, 곡물 관리권은 적극적으로 곡물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킴으로 하고, 곡물 경찰, 여러분 경찰권은 소극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곡물 경찰권은 소극적으로 곡물상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4번, 하천의 점용 허가권은 특허 맞죠? 특허 맞는데 이거 채권에 그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물권은 소유권이만 넘어가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권이 아니라 채권에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뭐 1번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전반적으로 강론도 문제를 막 깊게 해서 풀어야 되는 몇 문제 출제가 안 되고,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강론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시면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막 자세하게 공부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제 책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반복하시고 총론책 반복하시면은 충분히 접근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도 모른다 그러면 다른 애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찍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운 좋으면 맞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 무조건 100점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행정법은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